예, 사고 표현 3주 2차 시 공부를 합시다. 지난 1차 시에는 가족의 의미,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의 재발견,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번 2차 시에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3주 1차 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족은 우리 이제 존재의 그 가장 어, 어떤 기반이 되는 곳이죠. 가족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떤 관계를 맺지만 그러나 가족만큼 친밀한 어떤 정서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는 없지요. 그야말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어, 하여튼 뭐 두루두루 가족 간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난 이제 1차 시에 앞부분, 20분 앞부분에서 이제 하다만 이야기 하나를 지금 좀 해줄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책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가족의 그림자가 이제 특히 부모의 그림자가 자녀들에게 투사되는 그런 경우를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의 하나의 그 사례로 들어 있어요. 이 책은 2001년도에 출판이 됐으니까 한 20년 전에 펴낸 책이고, 어떤 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어떤 사건과 연관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깜짝 놀란 부모 토막살인 사건의 가해자, 그 젊은이를 변호했던 그 변호인이 그 가해자와의 어떤 상담 과정에서 일어난 속 이야기를 중심으로 묶은 책이 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조금 소개를 하면 2000년 5월 21일 일요일 날 이 책을 이제 내가 사건도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 한둘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이 책을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또 사서 읽어보고 또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맨 앞에 어떻게 이제 소개되고 있냐면 그 사건을 개요를 설명하고 있어요. 2000년 5월 21일 일요일 방에 들고 있던 망치를 들고 어머니가 자는 방으로 들어섰다. 머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쳤다. 그리고 그냥 확인도 않고 방문을 닫고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망치를 손에 든 채 약 4시간 동안 멍하니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위스키를 2모금 마시고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으로 가서 3번 가게겠다. 때는 아침 9시경, 그 11시 30분경까지 마루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방에서 끌고 나와 화장실 바닥에 뉘었다. 시체를 절단하여 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10조각으로 분리했는데 이때 시간이 거의 오후 2시경이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화장실로 운반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11쪽으로 분리하였다. 그때가 거의 저녁 8시경. 사체들을 오븐에 넣어 태우려 했지만 부피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때 시간이 거의 밤 10시가 다 되었고 사체들을 다시 화장실로 옮겼다. 아버지 방과 어머니 방에서 화장실까지 묻은 피를 수건으로 닦아냈다. 밤 12시가 다 되었고 시체를 신문지로 싸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건 이제 그 소위 명문대 스카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특정 대학을 알고는 있지만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은석이라고 하는 이제 실명이 이건 뭐 공개가 됐으니까 2000년 5월 25일 이은석이 경찰에서 자백한 부모 살해 경위 제일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게 그날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최초의 부모 토막 살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2000년 5월 25일 이은석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제 어느 대학교인가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그건 지금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그럴 것이라서 우리 이제 그 CMS 올리기 이 자료를 올리겠지만 또 유튜브에도 내 계정에도 올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대학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스카이 중에 하나예요. 2학년. 근데 그 집은 그 어, 그 아버지가 어, 육군 대령 출신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에서 평균 중산층에 속하는 잘 사는 집이에요. 그의 형도 또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그 대령 출신 예비역이었는데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런 거예요. 이제 이 글쓴이가 지금 아, 이훈구 선생이라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지은 책인데 이제 아까 내가 변호인이 그 기록이라 했다고 그랬는데 변호인이 기록한 것도 있고 이 교수가 이제 이 가해자 이 청년을 만나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대신 이제 이 사건의 전모와 관련해서 기록을 했군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세 차례나 걸쳐 만나본 은석은 도저히 살인범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가녀린 몸매에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대학 교정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순진하고 앳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의 내면 세계는 겉모습과는 아주 딴판이었다. 윤석의 마음속에는 증오, 불신, 분노, 무기력, 그리고 자폐증이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정신과 마음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처럼 메말라 황폐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속 살해 사건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런데 부모를 살해한 뒤에 그 시신을 토막내서 유기한 것은 그 거의 최초의 매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훈구 선생이 이제 이 부모 살해 사건의 그 범인 이은석을 면담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안양교도소에 만든 부모를 죽인 재소자가 10여 명이 더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 미국에서는 자식에 의한 부모 살해 사건이 연간 300건 정도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죠. 며칠 전에 그 뉴스 보도는 어느 지역에서 그 조선 가정에서 자라고 있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부모 없이 키우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남자 둘이 이제 그 할아버지는 이제 신체 장애가 있고 할머니가 나이가 드셨는데 가난한 집이고 그 애들을 그렇게 알뜰살뜰 키우고 있는데 할머니가 잔소리가 심하고 심부름을 많이 시킨다 해가지고 그 두 녀석의 할머니를 칼로 무수히 찔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폐륜적인 사건도 발생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을 다 이야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이제 문제는 그 은석이라는 아이가 이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도 알고 있는 사건에 의하면 다시 정리하면 이 가해자 아버지가 이제 일군 대령 출신의 대령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교고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이제 그 중산층의 그런 그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런데 남자 아들만 둘이 있었다는 얘기죠. 은석이도 이제 그 스카이대 다니고 그의 형도 스카이대 다니고 근데 이 그 부모가 아 이제 이 사람이 장군이 되지 못하고 대령으로 전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 장군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분노가 이를테면 내면에 쌓여 있을 법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아들들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자식들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한 거예요. 이 어머니도 역시 수동적으로 가부장자에서 그런 관습과 문화를 내면화한 그런 어머니고, 뭐 직장은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은석이 작은 아들도 공부를 잘하지만 큰 아들은 더 잘하니까 오로지 큰 아들에게만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부모의 그림자가 투사된 거죠. 애들에게. 근데 은석이 작은 아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 별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그 방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디오, 어, 이제 그때는 비디오, 지금은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네이버에서 한 1,000원 정도 주고 영화를 다운받아 볼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지만 2000년대는 비디오, 갖다가 이제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석이 이의 방에서도 뭐 300개가 넘는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에게서 형 위주로 부모가 관심과 사랑을 쏟으니까 이 애는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고 혼자 골방에서 비디오 테이프나 돌려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런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울분,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쌓여서 자고 있는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다 12곡 이상씩 토막을 내서 유기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뭡니까? 근데 아까 그랬던 이 아이가 그냥 은석이가 대학 2학년 뭐 불량기 있어 보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신체도 좀 작고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신의 그림자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사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자신의 삶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투사에 내면을 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요 하고 이렇게 일정하게 격렬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시간을 갖고 이성적으로 어떤 우리가 지금 내게 지금 발생한 당면한 문제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질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1차 시 때 앞부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2차 시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뒤에 또 한 30분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내가 또 다른 학교 밖에 인문학 강의를 내가 많이 해서 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책의 그 내용 중에서 이 책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서 수업 자료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근데 이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는 유용한 게 많아요. 쓸모 있는 게 많습니다. 일단 그 뒷부분에도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 그 영상에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 영상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나는 사실은 이런 그 자기계발서 이런 걸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독서 시장에서 이런 자기계발서가 너무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런 걸 봐요. 근데 내용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유튜브도 들어가면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난 도무지 이런 류의 언설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취향의 문제이니까 그러긴 한데 대체로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어떤 언설, 담론들이 회복 탄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고 그런 욕망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제 그것을 뭐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작게 보면 이제 가족 내에서의 지금 1차 시에 이야기했던 어떤 그 부모의 그림자가 자녀에게 투사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구조의 문제가 있죠.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 아무리, 그러니까, 뭐, 부모로부터 빌딩을, 건물을 물려받기 전에는 우리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건물은커녕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사기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구조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걸 가지고, 어, 더 많이, 더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또, 땅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투자하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불려나갈 수 있어요. 어, 그런데, 그냥, 나 같은, 그냥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에 24시간씩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수업 동영상 하고 있는 과목이 많아서 만드는데 하루에 서너 시간 하고 나면 엄청 지쳐서 그 두통과 그 안구통 때문에 그 재활학과 물리치료실에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에서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광주광역시 내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그냥 평범한 뭐 깨끗하긴 합니다만은 깨끗하고 뭐 괜찮은 아파트긴 한데 아파트 한 채 겨우 정만해서 살아가고 있을 정도예요. 예, 겨우 예, 이 정도도 굉장히 정말 다행이다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것이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나를 억압하는가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에 눈 감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든 이런 자기계발서 모든 이런 자기계발서의 담론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주어진 체제 내에서 그 체제를 수락하고 그러면서 그 체제 내에서 어떻게 더 나은 위치로 발돋움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우리는 이 체제 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불평등과 불공정과 그 다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없는 이런 사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눈 감게 하는 거죠. 그건 다 그냥 말하지 않고 주어진 체제 내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이고, 다른 사람과 그래서 뭐 다른 사람과의 토론에서 지지 않는 그런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또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런 책들이 뭐 너무나 많이 팔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위 무슨 그 자기계발 강사 또 무슨 스님도 있고 무슨 철학자도 있고 그런 데는 아주 수천 명이 몰리죠. 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주체성이 없어요. 주체성이. 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을 읽어내지를 못하고 단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유명한 승려에게, 유명한 철학자에게,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에게 의지해서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어? 어, 이건 정말 못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분을 좀 했습니다. 주체적인 인간이 될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쓸모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회복 탄력성의 문제.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뒤에 30분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이 책의 이제 서문 머릿말을 조금 소개를 합시다. 그래서 자. 회복 탄력성의 형성을 위해서 스스로 행복해질 게 필요하다.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다. 그렇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질병, 사고, 이혼, 파산, 가족의 죽음, 경제 위기, 자연재해, 전쟁의 위험 등 이런 커다란 시련도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이나 작은 실수 혹은 짜증스러운 일 등 자잘한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시련 중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맞습니다. 모든 일이 언제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신이겠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이제 어떤 긍정 심리학,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떤 자잘한 마음 쓰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사실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 뭔가 이제 언짢은 일, 어려운 일, 곤란한 일과 마주해서 이렇게 마음이 시들어지죠. 힘들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그걸 다시 회복해서 일상을 회복해서 자신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하기는 유용합니다. 아, 요즘엔 나한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덜 했고, 나도 또 이제 단련이 돼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하나씩 있으면, 여러분은 그런 일 혹시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아까 이제 뭐, 유명한 뭐 승려, 철학자, 자기계발 강사,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참 또 우리 사회에 어떤 게 방송과를 중심으로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 그 웃음 치료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방송에 아침마당 같은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이런 데서 15분씩 강의하는 거 있죠.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또 무슨 노래교실 강사처럼 사람들 강당에 모아놓고 그 하는 게 이를테면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해가지고 깔깔깔깔 이제 웃는 이런 어떤 집단 광기와 같은 이런 게 한참 유행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그 소위 웃음 치료사인가 그런 여자 강사가 있었는데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항상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다라고 웃으면 행복해지긴 할 거예요. 우리 그 어떤 심리 과정이. 근데 그것은 웃는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당면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나 전혀 해결되지 않죠. 웃을 때는 같이 모여서 웃고 손바닥 치고 노래 부르고 웃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 뇌의 그 어떤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집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잠시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소위 최면 효과일 뿐이지 최면에서 깨고 나면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 또 몰려가서 웃고 박수치고 노래하는 거 보면 내가 한심하고 기가 막혀 죽겠어요. 자, 다시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고 뒷부분에 뒷부분에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 그 얘기 하다 말았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이제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냥 차 안에서 울든가 내 이제 서재에서 그냥 혼자 울든가 울고 나면 이제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죠. 두통이 심해요. 그러면 또 이제 자고 나고 그러면 일단 조금 해소가 돼요. 그 각자 나름대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술 마시고 뭐 넋두리 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를 만나서 하여튼 자기가 가장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일단 해결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일정한 이야기들을 좀 듣고 귀담아 듣는 것은 괜찮겠다 이런 이제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자료를 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사고 표현 3주 2차 시 공부합시다. 1차 시에는 가족의 재발견,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었고 2차 시에는 설명했듯이 회복 탄력성과 뒷선의 미소, 뒷선의 미소가 무엇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2차 시에는
그런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회복 탄력성 이제 뭐 조금 이따 또 설명 계속 되겠지만 우리가 그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근력을 신체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매일 거의 매일 일정한 운동을 해야 근력이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 늘 이제 지난 1차 시 수업 끝나고 커피소년이 부른 노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에서 나왔던 것처럼 늘 우리는 뭐 다양한 어떤 감정의 경랑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 공이 이렇게 톡톡 튀어 오르잖아요. 뭐 테니스 공도 그렇고 뭐 모든 공이 그 안에 탁구공도 그렇고 그 안에 이제 공기가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걸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에, 튀어오르는 거. 우리 마음도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마음이 쭉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은 또 누가 건강도 그렇죠. 내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행복도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다양한 어떤 모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소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다음 좀 더 이제 지나가면 이 뒷선의 미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이제 그 인위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미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갖도록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 하는 소위 긍정의 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 지금부터 또 계속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지난번 1차 시와 연결되는 그런 공부 생각거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살아낸다.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극복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주 많죠. 질병.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개인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냥 조심스럽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늘 우리 아파트 뭐 관리 사무소인가 할 수도 아마 시에서 이제 그런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요청을 해서 그럴 건데,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2번씩 방송을 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 앞에 도착해 있다. 얼마나 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병,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사고, 특히 이제 우리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혼이나 이별.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누군가 좋아했던 사람과 만나고 또 헤어질 때 이별의 어떤 고통이 만만치 않지요. 이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파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뭐 가족의 죽음이나 경제적 위기, 자연재해, 전쟁의 위험, 좀 뭐 크고 작은 시련이 많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이나 작은 실수, 혹은 뭐 짜증스러운 일들, 이런 자잘한 어려움도 사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그런 시련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시 하나 봅시다. 정현종 선생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란 제목의 시인데,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둥근 공에 대한 옳지. 최선의 골.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이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일상에 이런 어떤 그 자잘한 크고 작은 시련은 그렇더라도 뭐 늘 부딪히는 이런 작은 문제 역시 우리가 잘 극복해낼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란 개념이 최근에 뭐 한 5, 6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개념이 상륙했어요. 사회학적 개념인데, 자, 마음에도 이제 일테면, 자, 몸의 힘이, 그러니까 이 건강한 이제 몸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일상적으로 그 운동을 해야 되겠죠.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먹고 그러니까 뭐 큰 병은 없는데 이제 자잘한 어떤 이제 질환들이 뭐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언젠가부터 언제 강의실에서 그 출석을 부르다가 출석부를 그 땅에 떨어뜨렸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낫지는 않아요. 이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이제 치료 그 주기가 좀 늦춰지면 좀 시큰해서 병원에 가서 뭐 파라핀도 하고 뭐 레이저도 하고 이렇게 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집에서는 그 어떤 연고도 좀 바르고 그러는데 뭐 좋아지지 않아요. 나이 먹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나쁜 것은 이제 골밀도가 아주 그 낮아서 마이너스 4였는데 꾸준히 치료를 몇 년 했더니 마이너스 3 정도 됐어. 그래도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죠. 골다공증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뼈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뼈가 부서질 거 아니에요. 뼈가 부러지면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 수술해서 이렇게 회복이 좀 될 수 있는데, 나같이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는 뼈가 바스라져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는 거죠. 고통스럽게 이제 있다가 죽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그런 병들이 하나씩 질환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늘 햇빛을 이렇게 쬐면서,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늘 이제 산책을 하고 하루에 뭐 저녁 때쯤 되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늘 걷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죠. 나름대로 이제 하죠. 그 노화를 좀 늦추기 위해서 일정하게 이제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아파서 많이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죽으면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이제 가꿈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마음도 이제 가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힘은 마음의 근육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근육도 그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할수록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 힘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봤던 그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땅에 떨치면 이렇게 탄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마음도 그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매일같이 적절한 운동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이렇게 그 늘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마음의 이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요것도 한번 보죠.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에 대한 면역력을 키운다는 뜻과 같아요. 인생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단 하루도 사실은 이 회복 탄력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당신 수행하고 있는 일이나 당신 맺고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회복 탄력성이 요구되죠. 요즘에는 이제 나도 그 지난 학기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책상 앞에서 거의 종일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수업하는 과목이 여러 개여서 늘 이렇게 수업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업 잘 들었는지 체크하고, 또 과제물 이렇게 또 이제 점검하고, 또 피드백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했던 것보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이제 강의도 하지만 또 글도 써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거죠.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이걸 밖에서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인문학 강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학기부터 집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한 지가 작년에 출근하고 작년 2학기 12월 초까지 이제 종강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계속 집에 박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가족들과, 몇 되지 않지만 가족들과 거의 이제 그 집에, 아파트 이 공간에서 늘 부딪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잘한 것 가지고도 가끔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가 또 있어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내가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 타인들, 가족까지 포함해서 나 아니면 다 타인이니까 일단 그렇죠.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 마음 상했던 것을 빨리 회복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회복 탄력성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과학적인 실험 결과 도출된 심리학적, 사회과학적 개념이에요. 자, 다니엘 켈리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면서도 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그는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결코 고전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이성적 인간처럼 산술적인 이해관계와 기계적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입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런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이제 경험자와 기억자라고 하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자는 그럼 뭐냐?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자아죠. 즉 내 속에 들어있는 나죠. 이 자아는 기쁜 일이나 쾌락을 즐기고 고통이나 괴로움, 그러니까 기쁜 일이나 쾌락은 즐기려고 하고 그 말이죠. 고통이나 괴로움은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죠. 기억자는 뭐냐면은 지나간 이제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아죠. 우리는 이제 거듭거듭 문득문득 지나갔던 일들을 회상할 때가 있죠. 이건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회상은 이야기하기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자의 판단은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경험자가 아니라 기억자에서 거기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기억자라는 얘기죠. 기억자.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 기억하는 자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억자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지나간 기억을 거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이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겠죠. 반대로 자신의 지나가는 경험을 기억할 때 너무나 불행했고 너무나 비극적이었다고 기억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회복 탄력성은 매우 낮겠죠. 이거예요. 자, 여러 가지 몇 가지 실험 결과를 내가 이제 좀 안내를 할 거예요. 자, 카와이 섬 연구를 통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확립한 워너 교수는 가족을 비롯한 그 성장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성장 환경이 좋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그 폭력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무능력, 하여튼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우리에게는 최악이겠죠. 하여튼 이런 그 극도로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 201명을 분석을 해요. 어떻게 성장했는가.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72명이 딱 3분의 1에 해당하죠. 3분의 1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72명이 마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더란 얘기죠. 어떻게 그랬을까를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겠죠. 특징이 뭐냐면 그 3분의 1의 아이들이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더라. 예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 하나가 발견됐어요. 뭐였죠? 아이들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적어도 한 명씩은 있었다.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도의 언덕이 되어줬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씩은 있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복한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장해 있더라. 이런 걸 발견했던 얘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 회복 탄력성을 이제 그러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또 긍정성,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다 하기는 이제 좀 마땅치 않고 지나치게 이론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그 정리만 할게요. 이렇게 큰 덩어리로만. 그 자기 조절 능력이란 이제 뭐냐?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보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의 감정이 스스로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 낸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유혹과 방해를 이겨내는 내구성이 강하더라는 얘기죠. 화로 받지도 않고. 자기 조절 능력.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조절, 그러니까 자기를 그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 이런 얘기죠. 뭐 화를 못 참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마스크 쓰지 않는 것을 지적하니까 막 그 다른 사람에게 아주 그 막 욕을 하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자기 컨트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 대인관계 능력도 뛰어나겠죠. 다른 사람과 잘 이렇게 어울리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이게 참 잘 안 됐어요. 나는 그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썩 유복한 과정은 아니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을 법한데, 늘 뭐 힘들고 우울하고 자존감도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처럼 생각이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지내는 그런 어떤 관계도 크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젊었을 때 그랬어요. 하여튼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친구를 좋아하고 주변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긍정성. 회복 탄력성 지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긍정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과 함께,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와 함께 긍정성, 자긍정성. 그러니까 노력에 따른 성과, 문제 해결에 낙관적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면 당연히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비밀에서 조엔 보리센코 박사가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미래를 창조해 스스로 미래가 되더라. 굉장히 좋겠네요. 좋죠. 회복 탄력성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참고로 사실은 이런 실용적인 그 책을 굉장히 싫어해요. 나는 이제 문학을 전공하고 소설을 쓰고 평론을 쓰고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용적인 책들 속에 뭐 자기계발서 종류를 굉장히 싫어하고 너무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것은 이제 실용적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자긍정성을 높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기를 것인가 관련된 그런 내용이어서, 물론 내가 이제 인문학 강좌를 하다가
발견했던 그 주제고 그런 이제 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해석 괜찮다고 생각돼서 우리가 사과 표현 우리 수업에서도 지금 여러분과 같이 검토해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뭐냐? 회복 탄력성을 그럼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이것은 이제 기억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볼까요? 회복 탄력성은 뇌에 새겨진 습관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기억할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뇌의 긍정적 정보 처리 루트를 활성화하자.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민거나 어려운 일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은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게 필요해.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이 순간이라고 머피의 법칙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생각 좀 바꿔보자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훈련을 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몸을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아. 20, 30대는 괜찮은데 이제 40, 50대 넘어서면 거의 매일같이 일정한 분량의 뭐 근육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그러거든요. 20, 30대는 못 느끼죠. 뭐 한 달, 두 달 안 해도 뭐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꾸준한 어떤 그 연습, 훈련이 수행되지 않으면 일정하게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그 건강한 삶이 좀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마음의 근력은 그야말로 나이가 상관없는 거죠. 우리 20대 친구들부터 이걸 잘 이해를 하고 훈련을 해보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식의 종류가 이제 이건 조금 이론적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자료는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기는 하고요. 넘어가 봅시다. 좀 이제 뭐 1시간 반 정도 분량의 인문학 강의 그 자료인데 오늘 이제 25분 정도의 그 2차시 수업의 자료 내가 좀 쓰니까 그러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예. 이건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어떤 훈련, 뇌, 자기 암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반복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시에서 이제 이 수업 자료에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앞에 이야기했고, 의미 이해됐죠? 그냥 뒤센 미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의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요. 감정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 감정은 얼굴 표정을 통해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왜? 뇌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표정을 만들어내는 얼굴 근육은 이 뇌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은 뇌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유리창과도 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얼굴 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했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 이제 뒷선의 미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웃음 중에서도 긍정적인 정서가 반영되는 환한 웃음을 뒷선의 미소라고 이름 지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 장에서 뒷선의 미소가 뭐냐면 뭐 광대뼈 그러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웃음을 말해요. 이제 그 웃음을 이 근육을 이제 그 뒷센이라고 하는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겠죠. 이 부분을 얼굴로 바꿉시다. 얼굴. 그러니까 이 뒷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그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근육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만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길여서 뒷센의 미소라고 명명했죠. 자, 볼까요? 이런 미소가 뒤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밝은 그런 미소. 근데 이제 옆에다가 좌우로 내가 배치해 놔야 되는데 잘못했어. 요건 인위적인 미소. 내가 이제 이름 뒷선의 미소. 인위적인 억지로 꾸민 미소. 영업용 미소죠. 어쩔 수 없죠. 이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누군가 이제 사랑 가득한 누군가 앞에서 짓는 그런 밝고 뭐 긍정적이고 따뜻한 미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믿는 영업장의 미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근데 이 미소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자, 이를테면 이제 회복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이 뒷선의 미소. 당신이 만약 환한 뒷선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높은 수준의 긍정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 평생 좋은 상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자, 하커와 켈트너는 이제 뭐 밀즈 칼리지를 졸업한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또 해요. 졸업 앨범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표정을 정밀히 분석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0명의 졸업생은 이런 환한 뒤선의 미소, 그러니까 졸업 앨범 속에서 그 중에 3분의 1이 그 미소를 분석을 했더니 환한 뒤선의 미소를 짓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거, 그런 미소. 그래서 이제 이 오타가 하나씩 있어요. 졸업 사진의 주인공들이 이제 종단 연구니까 이렇게 세월을 두고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는 거죠. 27, 43, 52세가 되는 해 연구자들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내요. 흔한 긍정적 미소를 지었던 소위 말하면 3분의 1, 50명 뒤센 미소 집단은 인위적 미소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았고 병원에 가는 횟수도 훨씬 적었고 생존율도 높았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이혼율도 더 낮고 평균 소득 수준도 역시 그 뒤센 미소 집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로 이제 밝혀진 하나의 연구 결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뒤센의 미소를 짓지 않을 까닭이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웃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왜냐면 나머지 3분의 2는 그러니까 이것은 타고난다는 거거든요. 이 연구 경고에 의하면 3분의 1 정도는 타고나더라. 근데 나머지 3분의 2는 어찌란 얘기냐? 훈련하자는 얘기입니다. 웃는 연습. 긍정적 훈련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뇌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뇌로 재회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과 함께 뒤순의 미소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겠죠. 그래서 오랜 연구의 결과들은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와 행복감을 갖게 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빨라지더라. 창의적이 되고 상상력도 풍부해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 타인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중요해요. 손을 먼저 내밀고 요청하기 전에 먼저 충고하지 말고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며 들어줄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는 얘기죠. 우리 저 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가 있는데 그 애한테 이제 생선 머리도 갖다 주고 뭐 먹이도 갖다 주고 다른 어떤 아줌마들 한두 명이 몰래 이제 왜냐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갖다 주고 졸졸졸 따라다녀요. 나가면 이 그런 미물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감 능력을 길러야 뒤선의 미소와 회복 탄력성에서 이야기했던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꾸준하게 훈련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 내용이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더 이제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소개할게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안 돼요. 나도 잘 안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뭐 책에 있던 얘기고 잘 안 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 삶이 행복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았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고마움 이런 것을 한 번씩 나도 생각해 보거든요. 이건 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 사람의 질을 변화시킨다고 그래요. 몸을 움직이면 뇌가 건강해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운동은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꾸준하게 몸의 근육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마음의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긍정적 훈련을 하고 그것이 환한 뒷선의 미소를 늘 짓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매우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해서
사고편 3주 2차 시 회복 탄력성과 뒷선의 미소를 통해서 살펴본 긍정의 가치. 자, 여기까지 하고 3차 시에는 신화와 인간의 심리를 듣고 그때 또 음악을 한 곡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 목이 막 쉬었어요. 계속 했더니 고맙습니다.